네, 우리는 등록의 법적 성격에 이어서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었었기 때문에 등록을 한 자만이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었었는데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죠. 단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어야 했었습니다. 등록의 기준은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수료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 확보했어야 되고,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대표자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했었죠. 그러나 실무교육은 전원이 수료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했어야 됩니다.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다면 이제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준비해야 됐었죠. 이렇게 해서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가서 했었습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됐었던 거죠. 등록의 기준을 확보한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관청에 이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등록관청은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하게 된다는 거죠. 등록 통지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등록을 신청받으면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발할 때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갖는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등록은 허가제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불과하다고 했었죠. 그런데도 공인중개사법이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으면 즉시 아니면 지체 없이 등록을 통지해야 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뭔가 확인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입법자가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준 거겠죠. 그럼 7일 동안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받고 뭐 하느냐? 먼저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관청이 재량권이 있어서 등록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이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등록을 통지해 줄 수 없겠죠. 두 번째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지 못했음이 확인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냈었지만 구비서류만으로는 등록의 기준이 모두 확보되었는지를 등록관청이 알 수가 없는 것이, 개인은 공인중개사만 등록 신청할 수 있잖아요. 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그런데 전 시간에 보셨던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중에 등록신청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확인해요? 등록관청이 확인하라는 거죠. 등록신청 받았으면 7일 이내에 그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등록관청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신청인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의 사무소를 확보했다 하는 걸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도 열람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어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7일 안에 등록 신청한 자의 본적지, 신원 확인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조회, 의뢰 등을 통해 이자가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외국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개설 등록을 들어오면 등록관청 입장에서 본적지, 신원 확인 등의 자료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는데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그 등록 신청하는 외국인이 스스로 등록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었던 겁니다. 또 법인이 등록 신청하려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인지, 공인중개사법 14조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설립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등록관청 입장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등으로 확인해야 되지만 외국 법인이 등록 신청했을 때는 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외국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상법 614조에 근거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등록의 기준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등록관청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구애됨이 없다면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지 아직 등록증이 교부된 건 아닙니다.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이제 이자는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보증 설정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업무보증은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뒤에서 또 하나의 큰 단원으로 공부할 건데,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하기 전에 설정해야 되고, 설정한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까지 했어야 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설정했는데 그 보증 설정한 사실을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했다면 그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신고는 안 해도 되는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보증이 설정되지 않으면 등록증은 교부되진 않아요. 업무보증 설정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등록관청은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등록증은 그냥 교부되는 법이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등록을 통지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 설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비로소 업무를 적법하게 개시할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이러한 등록의 절차 속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1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인장 등록입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예 여기다 집어넣지 왜 그건 16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상 업무보증 설정 의무는요,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거래정보사업자 업무보증 설정 의무가 없어요.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업무보증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배우실 건데,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가 아니라 고용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 누구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은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는 이 등록의 기준과 절차와는 별도로 16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법하게 이제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교부받는 등록증은요, 후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이 되었을 때에도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에 등록증 교부는 등록 신청할 때 이미 등록증 값도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최초의 등록증 교부는 별도로 수수료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새롭게 등록하여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기득권을 인정을 받아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었던 거죠. 단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신규 등록 신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가 된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에 종별을 변경하여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교재 90페이지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는데, 이자가 업무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바꾸어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처음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했었는데 이자가 그냥 개인 사업자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여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서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했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서 법인으로서 새로운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단 전에 이미 등록을 했었던 자들이죠. 그러므로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을 하고 전에 등록 신청할 때 이미 제출했었던 구비서류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 신청은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항상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예외가 있느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인가요? 아닙니다.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지만 이자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죠. 그럼 이미 배우셨는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는 가능할까요? 그럼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의 제한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이 무효 처분이 되고 5년 거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당연히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분은 수십 년 중기업을 해왔던 베테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의 동일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이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범위 안에서 종별을 변경할 때는 신규 등록하지 않아도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사유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등록관청에 의해서 와서 등록증 재교부 받는 방법만으로도 종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가 되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요,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같은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가해지지 않는 제한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해지고 있으니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가해지지 않는 오직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 제한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말인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조차도 간판이나 명함 등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전문 자격사의 명칭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을 제한받아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종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물건만, 용인이나 수원이나 의정부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기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은 시도를 넘어설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건 업무 범위에서 다시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에 근거한 공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에 근거한 공매와 관련해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업무도 할 수가 있고,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만 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경매 대리도 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부동산 경매 대리도 할 수 있지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경공매 권리분석조차도 취득의 알선 업무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그런 제한을 받고 있으니
부칙상의 개혁 공인중개사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싶겠죠. 그래 부칙상의 개혁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혁 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등록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증 재교부 받는 방법으로 종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91페이지에 보시면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 주어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교부했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았을 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을 때, 고용인의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개혁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내렸을 때, 그리고 휴폐업 등의 신고를 받은 사실은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기간으로서 열흘 이내가 아니라 날짜로서의 10날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등록에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이제 등록의 위반과 효과에 관한 부분들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등록의 적법한 기준과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등록 위반은 어떤 형태의 위반이 있고 그 등록 위반에 대한 본법상의 효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을 위반하는 양태를 보시면 92페이지부터 펼쳐지는데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금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개혁 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말하는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등록 위반인데 제가 성격별로 좀 묶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등록은 중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었어요. 중기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고 중기업을 하는 자,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죠. 근데 등록의 위반의 관점에서 보면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와 별반 진배 없는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게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면 솔직하게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의 적법 요건을 전면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일 뿐만이 아니라 등록은 일신 전속적인 속성을 갖는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근데 등록이 일신 전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양도되어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이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등록증 양도되어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격증 양도되어도 그렇지만 양도되어라고 하는 위반 행위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양도되어를 한 자가 있다면 양도되어를 받은 자도 있어야 한 건의 양도되어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러면 등록증 양도되어 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양도되어를 한 자가 나빠요? 받은 자가 나빠요? 둘 다 나빠요. 그러니까 등록증 양도되어는 한 자도 받은 자도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행정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전전 시간에 봤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도 자격증 양도대여는 한 자도 받은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등록증 양도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가 편법적 형태로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12조에서요. 1항을 통해 이중 등록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는 거죠. 왜 이중 등록을 금지하냐면 어떤 공인중개사가 동대문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놓고 다시 서대문구에 가서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중 등록한 거죠. 그러나 이자가 이중 등록했다 하더라도 동대문구 사무소와 서대문구 사무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자가 이렇게 등록해놓고 동대문구 사무소에서 주 업무를 행하고 있다면 필시 서대문구 사무소는 타인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가 그 위반으로 누리는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중 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 등록이 편법적 형태로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12조 2항은 이중 소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92페이지 2번에 이중 소속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되면 이중소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어본 문장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부르다가 그냥 없다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렇게 세워봅니다. 세워보면 지금 이중소속을 금지한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중소속 금지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문장 앞에는 언급이 있는데 뒤에는 언급이 없는 자가 누구죠? 개업공인중개사죠. 그건 왜 언급이 없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 그건 뭐니까? 그건 이중 등록이고 이미 12조가 1항에서 금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중 소속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도 고용되어 있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중개법인의 임사원의 역할을 겸하는 거 이중소속입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조원을 하거나 다른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아닌 임사원 하는 거 이중소속입니다. 근데 이것만 이중소속 위반이 아니고요. A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B가 동시에 C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고용되는 거 이중소속 위반이에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된 자가 또 다른 중개법인의 임사원 하는 거, 갑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조원인 을이 병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조원으로도 고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중개법인의 임사원 하는 거, 특정한 중개법인의 임사원인 자가 또 다른 중개법인의 임사원을 겸하거나 중개법인의 임사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고용되는 거 이것도 또 이중소속인데 이런 이중소속은 이중등록의
편법적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중개 사무소에 가서 다시 공부할 건데, 이런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편법적 형태로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조에 이어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13조는 1항을 통해서 이중 중개 사무소를 설치하는 거 금지를 하고요. 이걸 또 떴다방의 형태로 위반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2항에 가서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까지도 13조가 금지하는데, 이거 다 공통점이 등록의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위반하는 거죠. 그리고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위반하다가 보니까 위반 행위의 공통점은 더블 칩니다.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설치, 중개사무소 외에 임시중개설물 추가 설치, 다 더블 치는 거죠. 어쨌거나 일신전속적 속성을 위반하는 등록 위반의 유형들은 일신전속적 속성을 위반했으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등록의 위반 중 가장 대표적인 등록 위반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작구를 풀어보면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건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 자일 때 우리는 그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려면 적법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가 어떠한지를 말하기 전에 중개업이 무엇인지의 개념이 명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일찍이 2조 4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러한 중개업을 무등록 상태에서 했을 때 비로소 그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했으니 오늘은 무등록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죠.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어야 그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것이니까요. 그럼 무등록이 무엇이냐? 등록 안 한 게 무등록입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등록을 한 적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했다면 볼 것도 없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등록을 안 한 것만 무등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운전면허를 따 본 적도 없는 자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걸리면 그건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죠. 그러나 그것만 무면허 운전이 아니에요. 분명히 운전면허가 있었어요. 일종 보통면허 있었어요. 근데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맞았는데도 면허 취소 처분된 후에 운전을 더하면 그것도 무면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것만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고 등록을 했었는데 그것도 적법하고 유효한 등록을 했었는데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면 역시 그 자는 무등록 상태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느냐? 첫 번째, 등록은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등록한 중개법인이 해산하면 그 즉시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의 효력을 소멸당할 수가 있어요. 이른바 학생으로 치면 퇴학 처분 같은 것인데 등록 취소 처분입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맞게 되면 그 즉시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등록 취소가 학사 징계 중 퇴학 처분과 같은 거라면 학생으로 비유하면 자퇴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폐업입니다. 폐업.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만하겠다고 폐업신고하여 폐업신고가 수리가 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만하겠다고 등록관청에 폐업신고해서 폐업신고가 수리가 되었는데 그 후에 중개업을 더하면 먼저 했었던 등록은 폐업신고가 수리되면서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무등록 상태로 돌아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아예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나 등록을 했었다고 하나 이미 그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었는데도 중개업을 한 자나 구분 없이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3년 3천, 1년 1천은요, 행정 형벌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행정처분은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부정등록자와 형벌은 같아요. 둘 다 3년 3천.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공인중개사법에 행정처분이 없어요. 왜 없죠? 뭐 이뻐서가 아니고 취소할 등록 자체가 없는 자이니까 그렇습니다.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이중 등록한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는 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이제 우리가 중개사무소에서 다시 공부할 건데 등록이 이중 등록했거나 이중 소속이 되었다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만 이중 사무소 설치나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 설치는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발한 등록관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반의 동기, 정도, 상태 다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적발한 등록관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등록 위반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등록 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셨고요. 이제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